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입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한국 시장도 많이 빠져서 많이 좀 아침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가 아직 고객들 운용 시작을 아직까지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 힘들어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좀 전에 그 국내에서 뭐 한 3조 정도 운용을 했고 지금은 자산운용사 부사장으로 가 있는 후배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이 남의 돈 관리하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시장이 무섭지는 않은데 이렇게 떨어진 시장에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이제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기 고객들이죠. 거기도 이제 자산 규모가 꽤 되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후배도 굉장히 운용을 잘하는 후배거든요. 그런 후배조차도 이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두렵기보다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많이 이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어제랑 오늘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강영현 부장이 계속 이제 시장이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 그 대한 그런 이런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강영현 부장이 굉장히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애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신용잔고입니다. 그 강 부장이 주장했던 게 신용잔고가 좀 더 털려야 된다라는 부분이어서 어제 우리가 제1호 상무한테 부탁을 해서 신용잔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어제 아침 그 5월 9일자 영상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최대치가 이제 25조 원대에서 지금 21조 대까지 이렇게 22조 약간 떨어졌다가 22조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200조 정도가 그렇게 신용으로 투자하는 그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그 이런 부채를 가지고 하는 마진 트레이딩이나 뎁 트레이딩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더라고요. 우리도 4조에서 한 7조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25조까지 늘어났는데 미국 역시도 보니까 한 700조 정도 하다가 1200조까지 늘어났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제 공부를 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그 미국 시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이런 코멘트를 좀 했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이라는 책이 2019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요. 시장의 비밀을 푼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금은 번역서가 아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비밀을 푼 사람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요.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그 수학 교수님이 헤지펀드를 차려가지고요. 그분은 경제학 수업이나 뭐 경영학 그런 회계 관련된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수학자가 헤지펀드를 차려서 그 회사에 이제 수학 석박사들만 몇십 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 수학적인 모델로 어떤 수익률을 달성했냐면요. 워런 버핏과 그 피터 린치가 전설적인 투자자로 연 26에서 한 29%의 수익을 낸 걸로 대단한 수익률이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1%라고 보면 그 엄청난 초과 수익을 냈는데 그 기록들을 다 깨부수고 66%의 연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졌고
그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쓸어가고 있는 그런 운용사입니다. 그 운용사를 설립한 이제 짐 사이먼을 이제 밀접 취재를 해서 그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의 초과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잘못된 매매 원칙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그 손실을 우리는 가져간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주식을 들고 가는 사람은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늘 이렇게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수준의 우상향의 상승 추세를 계속 해 나가는 기업이 우량 기업이라고 본다면 그 우량 기업에도 이런 주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우량 기업뿐만 아니라 뭐 금값이나 유가 등등도 마찬가지로 이 신용 투자 때문에 상당히 이제 쏠림 현상이 많죠. 예. 위로 쏠림, 밑으로 쏠림. 그런 쏠림 현상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가격을 이 회사가 먹잇감처럼 그 부분을 초과 수익으로 이제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우량한 기업을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5일 날 어린이날 때 그 매일경제의 이종화 기자랑 스페셜 에디션을 찍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지금 셀인메이냐 스테인메이냐 저한테는 뭘 선택을 하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스테인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국면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그 현금화를 시켰다가 다시 2,500이 깨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느냐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 선수분들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선수분들은 그 강원국 작가도 2020년 3월 달에 손절했다가 5월 달에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샀다 했잖아요.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손실이 더 커지는 거는 막았지만 결국은 수익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분들은 난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손실이 더 커지는 건 싫어.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그런 수익을 까먹더라도 내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일반인들이 여기서 팔아가지고 제가 밑으로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더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산다? 그거는 할 수 없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stay in May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어제 오늘 코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기사가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반등을 들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확 빠졌잖아요. 거기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송혜진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중국 쳐다보던 화장품 북미 피부 두드린다라는 제목이고요.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새 시장으로 라고 하면서 LG생활건강은 최근에 사내에서 프린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용 잉크로 몸에 나비나 꽃을 찍어낼 수 있는 미니 타투 프린트를 올해 4분기쯤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LG생활건강 같은 기업이 이런 중국의 봉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막 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미국 화장품 기업 크렘샵의 지분 65%를 1,485억 원에 인수를 했다.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미국 내 10대, 20대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표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네요. 중국 시장 의존도 줄이는 화장품 업체들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에뛰드 매장 600여 개 모두 철수하고
대단한 결정을 하셨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매장 신설을 해서 올해 또 미국, 캐나다에서 설화수 라네즈 등 판매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LG생활건강은 미국 화장품 브랜드 더 에이본 컴퍼니와 보잉캄 크림샵을 인수를 했고 올해 4분기 프린트 출시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작년 중국의 꾸어차오 열풍, 따이공의 위축으로 잇따라 실적 충격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중국 악재가 계속되자 탈중국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탈중국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사진에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설화수와 같은 스킨케어 제품의 북미 시장 매출이 63% 성장했다고 밝혔네요. 아무래도 지금 북미가 가장 빠르게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리오퍼닝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설화수 같은 이런 제품이 6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뉴스네요. 그리고 마지막 쭉 뒤쪽에 보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시장을 먼저 뚫어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유독 북미 시장 확장에 먼저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는 올해 미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를 926억 달러, 약 117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한 946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LG생명 관계자는 전체 화장품 시장의 25%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0대, 20대 소비자가 역동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인 만큼 트렌드에 빠른 한국 기업이 진입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그 화장품 시장이 한 120조 되는데 이 120조 시장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또 25%라고 하니까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500조 정도 되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500조 시장에 LG생건하고 우리 아모레퍼시픽의 보통은 이제 500조 시장이면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이 한 500조 되면 되거든요. 우리 기업들의 시총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이고요. LG생활건강이 얼마냐면요.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네요. 원래는 저 위에 있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15위 안에서 제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봤더니 27위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12조 2천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생건이 지금 고점 대비 55% 정도 빠지는 바람에 시가총액이 거의 25조에서 12조까지 급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두 업체의 합이 21조니까 전체 시장 500조에서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좋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이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9일 저도 그렇지만 전성기념일에 푸틴이 뭔가를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이제 종전이 됐다. 아니면 휴전이 됐다. 그런 멘트를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그 퍼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어제 보합 정도로 시작했던 독일 시장이 나중에 확 밀려서 한 2% 마이너스로 끝났더라고요. 그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아니 전쟁에 대해서 전혀 그런 코멘트가 없었고 오히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우리는 테러와 싸우고 있다. 서방 압박에도 전쟁 지속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전성절에 쏟아진 말이라고 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은 우리를 침범하려 했고 이번 특별 군사작전은 시적절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테러 집단과 싸우고 있다라고 돼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아돌프 히틀러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전 휴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처럼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공포인데, 금리는 결국은 R,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고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지금 미국이 돈을 많이 푼 것도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원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원자재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금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꺾는 거잖아요. 실질 금리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실질 금리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10년물 금리가 꺾이게 되고, 10년물 금리가 꺾이면 페드가 목표로 하는 중립금리가 꺾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페드의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오히려 금리가 빠르게 10년물 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등 들어갔었는데,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페드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하고 금리 인상이 원자재 가격에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그 푸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을 해서 뭐 모르겠는데, 그 유가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구리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조금 좀 실망스러운 어제 그 전성 기념일에 아무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이나 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상해 봉쇄, 중국 정부의 봉쇄 조치잖아요.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상해 봉쇄 직격탄, 중국 수출 증가율 2년 만에 최저라고 하면서 베이징 강현우 특파원이 조사해온 건데, 짙어지는 경기 침체의 먹구름, 4월 3.9% 늘며 가파른 둔화세, 주요 경제 허브 통제 강화에 수출 약세 장기간 지속될 듯.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 상해는 일주일간 택배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중국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1년 9월 기준으로 중국 수출 증가율이 28.1%였는데요. 그랬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 1, 2월 달에 16.3, 그리고 4월 달에 3.9%로 확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지금 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둔화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그동안 이제 좀 강세로 6.3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6.7 위안대로 상승을 또 하고 있네요. 그리고 수출 둔화가 이제 장기화되는 우려가 있고, 주요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재고 주문도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29.9%나 달했었는데, 올 들어서 주요국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달에 20.9에서 아무튼 올해 4월 달에 지금 3%까지 떨어지고, 중국의 4월 수입은 222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 어제도 봤지만 수도 베이징도 하루 50명대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자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베이징에서 봉쇄된 건물은 807개에 달한다. 어제 봤었잖아요. 50명대 감염됐는데 그 중에서 무증상자가 40명인데 이런 조치를, 봉쇄 조치를 하는 게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올해 10월 시즌키 5기 출범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조그마한 데모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핑계로 봉쇄 조치를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영국 가스 전기료 140만 원 오른다라고 돼 있고요. 하반기 가구당. 영국의 에너지 기업 스코티시 파워는
올 하반기에 가정마다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을 연간 900파운드, 약 140만 원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달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54% 올랐는데 올 10월에 47%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에너지 요금 규제기관 오프잼이 매년 4월, 10월에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 CEO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간 에너지 요금의 부담을 느끼지 못했던 시민이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달 54%이어 또 인상 가능성. EU 주요국 두 곳 빼고 모두 올려. 미는 재생에너지 수급 불안. 화석 연료값 올라 원전 다시 부상. 한국 미뤘던 전기료 인상 불가피하다라고 돼 있으면서 각국 전기 소매 요금 인상 현황에 대해서 표를 가져오셨는데 지난해 2021년 1월 대비 지금 11월 달까지 스페인이 51.7% 전기요금 올랐고요. 이탈리아가 31.6, 영국이 18.8, 일본 18.5, 미국이 8.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난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전 세계 금리 인상 행진에 빌 게이츠가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행렬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현재는 금리 인상 추세는 결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고 월가 약세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게이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빈국을 중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유한 나라들이 예산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아프리카와 같은 곳의 건강 문제는 전 세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염려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 조짐이 확산되고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했고 파키스탄, 레바논, 이집트 등도 물가 급등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득 특파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빌 게이츠조차도 경기 침체를 경고했잖아요. 저는 경기 침체가 좀 왔으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2019년과 같은 상황이 아마 벌어질 건데요. 2018년 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2% 돌파하면서 10월, 11월, 12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2019년도에 정작 우려했던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3.1을 기록했던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초부터요. 실제로 2019년 1Q, 2Q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2019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아무 골프장 전화해가지고 하면 1월 부킹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회원권 가격이 10억이 넘었던 회원권 가격이 2019년도에 3억까지 떨어졌고요. 3억 가던 거는 1억까지 떨어지고 왜냐하면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침체기에 실제로 주가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 경고대로 경기 침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 일본 인구 64만 명 급감에 머스크가 일본 소멸을 경고했네요. 되게 재미난 뉴스네요. 일본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다. 앨런 머스크가 낮은 출생률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면서요. 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없다면 일본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고 이것은 세계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트윗을 게재했다. 지금 작년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가 1년 만에 사상 최대 폭인 64만 명이나 감소했다. 어떻게 64만 명이나 감소하죠? 감소해서 1억 2,550만 명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이 같은 감소폭이 1950년 이후 통계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요 뉴스를 전하면서
최근 트위터 인수권으로 바쁜 머스크가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 일본을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니케이는 이 니혼가 이자이 신문은 테슬라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파나소닉과 파트너를 관계를 맺고 있는 등 일본과 관련이 깊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머스크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5년 전에도 인구 붕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2019년도에 마인 알리바바 창업자와 만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또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문명 후퇴의 위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부터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 착수했다는 점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성에 대한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지만 머스크는 경제의 근간에 있는 것은 결국 노동력이라며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옵티머스의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분야 인재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신윤재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앨런 머스크가 참 멋진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머스크 형님이 했더니 누가 머스크가 동생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인류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결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순서로 세 번째 소비 시장이잖아요. 그 소비 시장에 대해서 마켓이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하면서 파나소닉 같은 기업과 협업을 하고 시장 조사를 또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네, 오늘 5월 10일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도 힘내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